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영부인의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했던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지정한 국가급 무형무산 중 한국의 무형유산이 20가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가지 중 널뛰기와 그네뛰기 등 7가지는 우리나라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임윤찬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과 젊은 음악가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가 그라모폰을 상을 받은 건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 나올 때도 공식적으로 말이 없던 대통령실이 오늘 이 모든 일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선 이 사건은 최재형의 몰카 공작으로 김 여사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 부부가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며 당정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대남 전 비서관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그러니까 당선인과 2시간 동안 독대했다는 인터뷰가 이미 나온 바 있죠. 첫 소식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처음부터 혐의 없음이 명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목사 사안은 몰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오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논란에도 첫 공식 반박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행정관은 전혀 친분이 없다며 찍은 사진은 송년회와 퇴임 행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행정관의 녹취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이를 근거로 당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무리한 의혹이 도를 넘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을 두고 강공 모드에서 물러서지 않자 의혹에 선을 그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최재형 목사는 김 여사의 습관적인 뇌물 수수를 밝히기 위한 취지였는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비판했고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랬는데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판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의 부정부패마저도 눈 감고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검찰 판단에 대해 청탁 여부나 결과보다 관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접근한 건 습관적인 뇌물 수수를 밝혀내기 위한 잠입 취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황 따라 최 목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5월 2차례 검찰 조사에서 명품백은 단순 선물, 청탁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접견 복기록에도 뇌물이 아니라 써놓고도 청탁이 있었으니 본인과 함께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게 검찰 수사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던 만큼 불기소 조치와 관련해 논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적용 문제부터 사실관계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의견이 나눠져 있거든요. 검찰이 전국적인 판단자가 될 것이 아니라 법원에게 그 판단을 맡겨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인 만큼 입법 보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를 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행정관이 당원임을 확인한 한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죠. 그러자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MBN과의 통화에선 개인 욕심도 있었고 그저 넋두리였을 뿐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이 통화가 이루어질 당시 김 전 행정관은 나경원 당대표 선거 캠프 특보로 있었고 또 원희룡 당시 후보는 이때 나온 자료를 한동훈 후보 공격 자료로 썼죠. 지금은 모두가 김 전 행정관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사하고 의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개인 욕심도 있었고 자신도 대통령실 출신인데 공천을 챙겨주지 않아서 한 넋두리로 해당 기자가 고향 후배라 편하게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도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설회사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지난 8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점 때문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이 김 전 행정관을 추천한 데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라 챙겨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도 여전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김 전 행정관이 나경원 캠프 소속이었다는 지적에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남이라는 나경원 특보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경원이 당선될 수 있게끔 일종의 허세나 과잉충성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일탈 행위라. 친한계에선 여전히 한동훈 죽이기라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기본 전략은 경선이어야 한다.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공개됐죠. 이 문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 부인이 공천을 두고 왈가왈부하냐는 측과 원칙은 경선이라고 한 건 문제가 없다는 측으로 나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명 씨를 통해 연락해온 건 사실이라고 한 만큼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친분이 있었던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4.10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논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난 2월 명 씨는 김 여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해갑으로 지역구로 옮기는 김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면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도 강조합니다. 9차례의 메시지에 김 여사는 한 번의 답장을 통해 단수는 나 역시 좋다고 한 뒤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는 원칙적 답변을 한 데 그쳤고 실제 김 전 의원은 공천 컷오프 됐습니다. 역시 공천 개입 의혹에 휘말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공천 개입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워딩이 일치하지 않지만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하루치 그냥 기사거리 저게 뭐겠느냐가 저희의 첫 번째 인상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천 관련 구체적인 입장과 방침을 보냈다며 불법 공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바로 내일 열립니다. 최대 관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결과겠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에 민주당은 여권을 흔들기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막판까지 여권 흔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의 몰락을 원치 않는다면서 대통령 부부와 공멸하려는 게 아니라면 찬성의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쉽지 않다는 기류도 읽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권에 부담이 될 이슈인 만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적절성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각 당의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서정표 국회 반장과 정치권 소식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어제 만찬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기애애했다고요? 그래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만찬 직후에 이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화기애애 보입니다. 네. 어제 만찬은 저녁 6시 35분부터 이 2시간 15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길었네요. 지난달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던 만찬은 1시간 30분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이 45분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때는 오미자 차만 제공이 됐는데 어제는 이 한동훈 대표는 없었지만 콜라로 건배를 했다고 하고요. 맥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 본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 이 표결 이탈을 막기 위한 자리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만찬의 성격은 국감 격려라는 게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19일 동안 국감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국감을 민주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가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주변 인물들이 대거 상임위 곳곳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규정을 이미 했는데요. 이 전방위 공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일 국감 내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막아달라, 화이팅하자 뭐 이런 차원이었다는 거죠. 네, 실제 이 대통령도 생산적인 국감을 만찬 내내 주문했다고 하고요. 특검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자리에 참석했던 신동욱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대통령께서 이번에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소리가 이탈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시점이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바로 시작됐거든요. 네네. 저희 MBN 유튜브에 출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사의 사과는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한번 여사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네. 행동하는 것이 여사를 위해서도 네. 더 좋지 않을까. 최근 검찰의 이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당내 사과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 반장, 그래서 내일 이탈표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없을 거라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이 사과 요구 그리고 당내 비판 이것과 이탈표는 구분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내일 이탈표가 한 표도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표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예상한 거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표라도 나오게 되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네네. 이 당내에서 그걸 원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내일 당론으로 정해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심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이 돌파구를 위해서라도 사과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탈표는 사과 그 다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보다는 사과가 먼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표 국회반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의혹으로 바쁜 사이 1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남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남 영광으로, 국민의힘은 텃밭인 인천 강화를 찾았습니다. 텃밭이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표가 분산될까 우려가 크거든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굴비 한두름을 들어올려 보입니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찾은 곳은 조국혁신당과 쟁탈전이 벌어진 전남 영광군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2차 정권 심판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 선거의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다. 이 말씀. 역시 영광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에서의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며 민주당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광에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 그대로 옛날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텃밭 사수에 나섰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권 표분산이 예상되면서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강화 군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놓으면은 배준영 우리 의원하고 우리 박영철 군수하고 딱 죽이 맞으면은 강화가 벌떡 일어날 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리더십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열흘 남은 선거전이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리는 검사 탄핵 청문회는 말이 청문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혼자 마음껏 말을 할 수 있게 그야말로 멍석을 깔아준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수원지검이 이례적으로 언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만을 반복했다면서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역시 정치 검찰답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데 여당으로부터 역공 카드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할까 봐 굉장히 두렵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와 당시 변호사가 나눈 대화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근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의 증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원지검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도 정치검찰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들고
도심 이곳저곳을 2시간 동안이나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걸까요? 전민석 기자입니다. 맨발의 박대성은 웃으며 살인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품속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이 된 박대성은 가게에 돌아가 운동화를 챙겨 신었습니다. 술집에 들러 소주를 더 마시고 노래방에도 들렀습니다. 흉기를 버린 건 범행이 일어나고도 2시간이나 거리를 활보한 뒤였습니다. 왜곡된 불쾌 감정 해소가 목적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살인 이후에도 계속적인 2차, 3차 피해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추궁에도 박대성은 여전히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경찰은 내일 아침 박대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시흥공단과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큰 불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1시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일중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3톤 화물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화물차가 추월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2.5톤인가 그 화물차가 선사고 난 그 차량 뒤를 또 충격한 거죠.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그물을 보관하던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내 종이필터 제조 공장에서 난 불로 2층짜리 공장이 모두 탔습니다. 굴삭기로 꺼내가지고 진화하고 있어요. 인명피해는 없어요. 소방당국은 내부에 쌓인 20톤의 종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경북 칠곡군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불을 질렀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불길을 잡은 뒤 전신 화상을 입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교수 주최 첫 번째 집회였는데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확대 추진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부실 의사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사가운을 상징하는 흰옷과 항의의 표시인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3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의대 증원을 규탄한 겁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텐데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대교육 평가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해도 보완 기간을 주겠다는 정부 조치를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의과대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수가 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여야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서울의대의 대규모 휴학 승인도 대학가의 반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 의대 출석률은 2.8%에 불과한데 수업 거부 중인 대다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애들이 바라는 거는 특혜를 줘서 진급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대통령직 속 의대정원 논의기구에 의료계 추천 인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의료계가 기구에 참여하면 의정대화가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의사협회의 불참 선언 등 냉기류에 해법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자 개천절인 오늘 전국 곳곳의 축제장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려 쌀쌀한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 내일 아침 기온도 뚝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부채 하나를 든 여성 줄꾼이 외줄에 올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합니다. 춤을 추듯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하늘 높이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안성 남사당 놀이 가운데 하나인 줄타기 공연입니다. 여기 축제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징검다리 휴일을 즐기라는 관광객들로 축제장은 종일 붐볐습니다. 활짝 핀 장미가 매력적인 정원을 거닐며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맞춰 춤을 추는 억새밭에서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일단 가을이라서 보시다시피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쁘고요. 억새도 화려하고 키도 많이 커서 사진 찍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개천절인 오늘 예년보다 쌀쌀한 가을 날씨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애초 전망과 달리 태풍 끄라토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간접 영향으로 일요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소탕하려고 지상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군 8명이 전사했습니다. 동시에 하마스를 겨냥한 가자지구 공습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공습으로 중동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총을 든 이스라엘군이 들판을 지나 레바논 남부 한 빌딩 계단을 오릅니다. 지난달 30일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없애려고 투입한 이스라엘 지상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일 자정쯤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3차례 공격하고 새벽에는 시내와 인근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또 지상전에 한개 사단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력까지 보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헤즈볼라도 로켓 200발을 쏘는 등 거세게 맞섰습니다. التصعيد الأخير في الأيام الماضية في لبنان هو ما حذرنا منه منذ بداية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وهو في تزايد. 교전이 격렬해지면서 지상전 시작 이후 처음으로 8명의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אני מבקש לשלוח תנחומים מעומק ליבי למשפחות גיבורינו שנפלו היום בלבנון. 이스라엘은 동시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2일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정밀 타격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 범위를 갈수록 확대하면서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4년 전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던 아랍계 미국인들이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뜬금없이 북한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실수를 해 고령 리스크가 또 불거졌습니다. 원래 북한과는 친하고 이란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원 속에 이스라엘 공격이 확대되면서 아랍계 미국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랍아메리카 연구소가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투표 응답자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로 차이를 좀 더 벌렸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9%를 받아 트럼프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언급하다 뜬금없이 북한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해 올해 78세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날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은 공화당 JD 벤스 후보가 판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CNN 방송이 토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토론 전에는 팀 월즈 후보가 더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막상 토론이 끝난 후에는
벤스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부통령 후보가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초박빙인 상황에서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강타하면서 사상자가 100명을 넘었고 도시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끄라톤 같은 강급 태풍이 인구가 몰린 대만 서남부를 강타한 건 58년 만입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벽을 넘어 도로를 덮칩니다. 파도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위력에 놀라 도망갑니다. 장대비는 아스팔트 도로를 때리듯이 쏟아지고 비바람을 못 이긴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73km에 달하는 끄라톤은 1966년 태풍 엘시 이후 처음으로 인구 밀집 지역인 대만 서남부를 강타하는 강급 태풍입니다. 是蛮难得的体验啦，因为就是20几岁第一次可以看到台风眼。是兴奋的话是还好，因为其实也会有蛮大的灾情。 대만 중앙기상서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2명이 숨지고 최소 10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저지대와 산간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지난 나흘 동안 타이동 지역에는 최소 128cm, 가오슝에는 43c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전 대만 정부는 전국에 휴무 휴교령을 내렸고 모든 국내선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상점과 식당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끄라톤은 대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해져 내일쯤 열대저압부로 쇠퇴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돼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 공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불발탄이 폭발했습니다. 그것도 활주로 해서요.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미야자키 공항입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더니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장소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동한 뒤 곧바로 폭발이 일어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飛行機がまさに今回爆発が起こった箇所に飛行機が中期等通過していればですね、それなりの被害が発生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폭발 장소에는 가로 7m, 세로 4m, 깊이 1m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항 측은 즉각 활주로를 폐쇄했고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경찰과 일본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불발탄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現状では分かりかねます。ただ米軍製の500本の爆弾であるという報告は自衛隊から受けています。 일본 국토교통성이 또 다른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항공기 운항은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그라모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윤찬은 올해 20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명문 클래식 음반사 데카와 손잡고 지난 4월 쇼팽의 연습곡 에튜드 24개를 연주한 첫 스튜디오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까다로운 곡의 첫 2마디 연습에만 7시간이 걸릴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은 음반이었습니다.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첫 음 솔샵을 누르는데 만약 심장을 강타했다. 그러면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쇼팽 에튜드는 발매 직후 영국 스페셜리스트 클래식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평단과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앨범으로 임윤찬이 현지 시각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클래식 음반 시상식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20살인 임윤찬은 특별상인 젊은 예술가상까지 거머쥐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그라모폰의 영예를 누린 건 사상 최초입니다.
그라모폰 측은 임윤찬의 쇼팽은 유연하고 깃털처럼 가벼우며 유창하고 열정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임윤찬은 이런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 가족, 선생님, 에이전시,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2년 방클라이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에 이어 음반으로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임윤찬은 유럽과 미국 공연을 마친 뒤 오는 12월 국내 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돌솥 비빔밥이 3년 전 중국 지린성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거셉니다. 취재 결과 중국의 성급 행정구 무형유산 중 한국의 무형유산으로 파악된 것만 무려 81종목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에서도 한국의 무형유산이 20가지나 됐는데 이 중 널뛰기와 그네뛰기 등 7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복 생활과 추석, 윷놀이. 우리나라가 최근 2년간 지정한 국가 무형유산입니다. 중국도 이 세 유산을 모두 자국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 풍습이라는 논리로 야금야금 중국이 자국의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해둔 우리 무형유산이 20가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널뛰기, 그네뛰기와 해금, 환갑내 등 7가지 우리 무형유산은 중국이 자국의 국가유산으로 등재한 반면 정작 우리는 국가유산 지정도 하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인 성급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도 최소 81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판소리와 된장, 찹쌀떡 제작기에 돌잔치, 사물놀이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동안 국의 무형유산 지정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 못한 국가유산청은 이제 와서야 중국이 향후 조선족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무산으로 신청할 경우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경우도 2007년에 세계유산 잠정 일렁표 후보로 제출하면서 이후 17년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유산을 지키기 위해 빼앗길 가능성이 큰 유산들의 목록은 확대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중국이 조선족 핑계를 대면서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중국의 무형 문화에 속속 편입시키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단독 보도한 김문영 기자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위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까지 빼앗더니 이제는 야금야금 우리 문화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한복을 입고 등장했던 맞아요.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로부터 한 달 뒤에야 우리의 국내 국가 무형유산으로 한복 생활을 지정했고 그렇게 지정 예고한 뒤에 지정 완료가 된 바 있죠. 네. 돌려 말하면 한복을 불과 2년 전까지는 우리의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지정한 국가급 무형유산 중에 널뛰기, 그네뛰기, 해금 등 7종목이 우리의 국가 무형유산으로는 아직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복 사태를 겪고도 변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무형유산들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실과 함께한 MB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응이 필요한 해외의 우리 무형유산을 세계적으로 알아보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그럼 우리 유산을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시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려되는 점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앞서 2009년에 이른바 조선족의 농악무라고 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급 유산 20건이 유력하고 또 성급 유산인 최소 81건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국가급 승격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의 소수 민족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왜곡하기 위해 얼마든지 추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땅도 많고 문화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문화 유산을 자기 문화로 편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2000년대 초중반에 동북공정, 자국 중심주의로 주변국의 역사를 규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화 침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해 우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또 한류의 급부상에 아시아의 중심에 있던 중국이 자국 중심주의의 위기를 느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2000년대 넘어들어서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중심 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다라는 데에 있어서의 불안감, 반로 현상이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외교부와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비영리 단체, 방크 등과 함께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 고공행진이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 배추에 이어서 이제는 금무까지 나온 거죠. 이제 곧 김장철인데 김장용 가을 배추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상태. 결국 정부는 김장 시기를 2주 정도 늦춰달라고 권장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입니다. 사전 예약을 받던 김장용 절임 배추가 사흘 만에 동났습니다. 치솟는 배추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 때문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도 많이 내려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배추 물가는 지난달 54%가량 오른 데 이어 이번 달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10월 배추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38%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달 배추 도매가는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40% 넘게 비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가을 배추 조기 출하와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으로 이번 달 말에는 배추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육 중인 김장용 배추는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2.7% 줄어드는 점이 변수입니다. 가을 배추의 경우에는 사실 그 면적보다는 그 생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황 관리에 조금 만전을 좀 기할 생각. 정부는 고온 탓에 예년보다 가을 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때가 늦어졌다며 김장 시기를 1, 2주 늦추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요즘 식당이든 카페든 꼭 있는 키오스크 주문. 이제는 흔한 방식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용이 쉽지 않죠.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베어리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는데 지금이 벌써 10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소상공인들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신청자가 별로 없고요. 어찌된 일인지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카메라를 통해 소비자를 인식하고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주문이 가능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메뉴에 이름을 말하자 키오스크가 이를 인식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연두부 샐러드 하나 줘. 주문하신 메뉴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부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약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키오스크에 이런 베리어프리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입니다. 연락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플랫폼이나 뭐 전단지 뭐 그런 것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진짜 이번에 이거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에서 80%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조차 뒤늦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예정치 기한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4월 이전에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서야 겨우 59개가 설치됐을 뿐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키오스크는 600개 넘게 보급됐습니다. 소진공은 올해 9월부터 부랴부랴 추가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지원받은 경우 다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알았다면 그거를 신청했을 것 같기는 한데 키오스크는 중고로 팔기가 조금 어려운 제품이기는 해요. 자비로 바꿔야 하는 건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최고 3배나 비쌉니다.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지원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마련한 MBN 기획 매듭과 맺음 무스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018년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판결 등으로 2010년대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선 극우 세력들이 힘을 얻었고 제1한국인 등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는 식의 혐오 발언이 판을 쳤죠.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사라지게 됐을까요? 이때 앞장섰던 이들을 김세희 기자가 한국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만나서 집중 인터뷰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제1교포들이 제법 많이 정착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5년 제1한국인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전쟁 반대 집회를 열었고 제특회라는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됐습니다. 당시 제특회는 이곳 후레아이관 인근 골목까지 들어와 혐오 집회를 열며 활동 중지를 압박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거나 조선인은 나가라라는 식의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来たくて来たわけじゃないハルモニたちがなぜ今頃、国に帰れって言われなきゃいけないの。在日一世のハルモニたちや子どもたちをちゃんと私たちがしっかり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극우 시위에 반대하고 나선 제1한국인 3세 최강희자 관장에게는 바퀴벌레 시체가 배달됐고 함께 활동해온 간바라짐의 변호사에게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청구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양심적인 활동가의 끊임없는 노력에 가와사키시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만들어졌고 헤이트 시위는 힘을 잃었습니다. ヘイトスピーチをすると市民がいっぱい集まってきてですね、体で止めるんですね。道にこう寝そべって止めちゃう命がけの、活動をいっぱいしてきました。 극우 세력들은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지만 이를 막기 위한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블로그 글을 썼던 남성은 2023년 요코하마 지방법원 가와사키 지부에서 194만 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文化が出会いの入り口になっているいい交流も続けられています。若い人たちのそういった文化を尊重する姿っていうのに私たちその大人がしっかり学ばなければ。日本人が過去の、植民地のとか侵略の戦争の、歴史をちゃんと、認めて反省して、謝罪するということが、一番の根本的な。 간바라 변호사와 최강희자 관장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 세력들의 연대를 통해서 가와사키시에서는 혐오 집회 시위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개천절인 오늘 들판에 가득 피어난 코스모스가 가을이 깊어가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면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안개가 짙게 끼는 원인이 됩니다. 내일도 중부와 서쪽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저녁이 된 지금도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춘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25도를 웃돌아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글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